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사 그린피쉬를 운영하고 있는 이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71년도에 전라남도 담양이라고 지금은 이제 다 댐이 돼 있는데 수몰지구 댐이 차기 시작하면은 이주를 하잖아요. 예, 이주를 하는데 수몰지구에서 태어났고 오남 3녀 중에 막내였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저에게 가장 큰 뭔가 정서적인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공간이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하고 남으면 다 초가집들만 남는데 저 혼자 약 한 3년 동안 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면 그 당시에 그런 정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내가 그래도 희생하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7살 때부터 9살 때까지 사람이 살지 않는 초가집 마을에 물이 차고 있고 그곳에서 소와 함께 살았던 그 3년의 시간이 제가 되게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어떤 동심을 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워낙 그렇게 어려서 시골에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 올 때까지 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 감정을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주변의 어떤 이야기를 내가 어떤 화두를 끌어가거나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에 한번 떨어지고 재수를 할 때 우연히 한 친구와 함께 성인 나이트클럽을 간 적이 있었어요. 오우동쇼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는 보셨죠? 한 여성분이 정말 아리따운 어떤 의상을 입고 어떤 음악에 맞추어서 쇼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었어요. 와,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제가 매료가 돼서 저 율동과 저런 어떤 느낌을 사람들 앞에 표현할 수 있을 때에 정말 그 순간에 스타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날 이후부터 이건 나의 개인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일 줄은 전혀 몰랐었어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그 오리엔테이션에 수상금이 한 100만 원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걸 결국은 타냈어요. 예. 근데 제가 왜 좀 전에 제 인생의 전환점이 그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쇼를 본 한 선배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야, 너 현명이지? 너 얼마 전에 춤춘 애지? 네. 너 나랑 같이 한번 영화 한번 해볼래? 예. 그래서 결국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저가 한 7, 8년 동안의 어떤 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할리우드 영화들을 엄청나게 봐대고 또 수많은 시나리오에 관련된 서적들을 읽어 제끼면서 어떻게 하나의 어떤 스토리를 대중들을 그러니까 웃게 하고 울게 하고 또 광분하게 하고 분노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그런 전공은 아니지만 영화패라는 공간에서 어느 정도 습득을 한 상태였었어요. 어쨌든 이제 영화 제작자가 되기 위한 어떤 길 이런 부분들은 한두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럼에도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어쨌든 필요한 어떤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작자의 길을 그런 전공 들어본 적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 스텝으로 현장에 들어가거나 영화 홍보사에서 홍보 팀원으로부터 영화를 시작하거나 투자 배급사에서 기획실 인턴부터 영화 일을 시작하거나 루트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본인이 정말 영화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기운이 어딘가로 향하게 되고 제가 운명론을 믿지는 않지만 운명론을 거부하지도 않거든요. 그 루트를 만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정적인 돈을 받으면서 영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없더라고요, 당시에. 제 네트워크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마 비디오샵이 전국에 한 35,000개 정도 있었어요.
영화 매출의 굉장히 큰 창구였었어요. 비디오 시장이라는 게. 근데 그런 어떤 비디오 샵에 들어가는 요만한 책자가 있어요. 요만한 책자가 있는데 표지와 이 안쪽에 광고를 보게 되잖아요. 이 광고를 따는 영업을 이제 저는 그 당시 했었어요. 그럼 이 광고를 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영화를 마케팅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만나서 영업을 해야 돼요. 그 담당자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영화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야, 얘는. 다른 영업사원들에 비해서 얘는 자꾸 자기가 그 마케팅 담당자로서 영화를 팔려고 하는 입장에 뭔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가 되게 많이 줬었나 봐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른 광고 영업사원들과 저는 약간 차별화가 됐나 봐요. 그래서 약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몇 군데에서 나랑 같이 일해보자라는 제안을 받았었어요. 예, 그때 저한테 가장 매력적인 그 제안처가 대우영상사업단의 김도수 팀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제 인생의 두 번째 멘토예요. 그분이 너 나랑 같이 한번 일해보자. 재밌을 거야. 하면서 그 제안을 받고 굉장히 저는 되게 행복했었어요. 근데 회사가 뭔가 어떤 주인이 바뀌면서 제가 이제 처음 영화사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게 제네시스 픽처스인데 그 제네시스 픽처스에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던 황정민의 그 마지막 늑대나 그리고 미녀는 괴로워를 시작했던 그 영화사고 그 대표님이 이제 정태성 대표님이었었어요. 제 인생의 세 번째 멘토예요. 근데 이렇게 미녀는 괴로워를 진행을 하면서 뭔가 제 스스로 그런 어떤 욕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표라면 이 인물을 어떻게 각색을 할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결정권자라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는 코드를 어느 지점을 끌어내면서 그 부분을 집중시킬까? 그런 어떤 회사 소속원으로서와 제 개인으로서의 어떤 그 뭔가 그 정반 합이 잘 안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스스로 이제 2005년도 영화사를 설립을 하게 됐죠. 네, 들어본 사람 혹시 있어요? 한국의 영화사가 몇 개 정도 있는지? 1000개가 넘어요. 네. 근데 좀 전에 만약에 100개라면 영화사 해볼 만해요. 네, 왜냐하면 1년에 한두 편 정도는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큰 영화, 작은 영화 다 토탈, 다 포함해서 200편 정도의 영화가 개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 그 영화가 다 돈을 버냐? 그러니까 20편 정도는 돈을 벌어요. 네, 굉장히 희박한. 어찌 보면 그래서 영화 산업을 도박보다 더 잔인한 그런 흥행 산업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뭔가 회사를 설립하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플랜들을 제가 되게 약했던 거죠. 계획성들이. 2년이 지날 때 저희 집이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를 갔는데 거실에 이제 와이프 되게 늦게 들어가서 와이프 자고 아이도 자고 있고 근데 TV가 왠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봤던 TV의 어떤 각도하고 지금 이게 지금 세워져 있는 각도가 좀 달라. 그래서 왜 그러지? 가봤어요. 근데 제 인생에 뭔가 빨간 딱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그 순간에 딱 받았던 게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 그 빨간 딱지가 안 보이게 와이프가 TV를 틀어놨던 거예요. 그 순간만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와이프한테 항상 미안한데 인생의 어떤 빨간 딱지를 받은 것 같은 느낌? 너무나 이제 용기가 없어진 거죠. 영화를 그만하고 싶다. 더 이상 영화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안 든다. 근데 와이프가 어떤 말씀을 하더라고요. 솔직한 진심이 담겨 있는 얘기냐. 그러면은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다. 꿈이 없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 그 순간을 경험하고 정말 선물을 받은 게 그 당시에 정말 치열하게 개발했던 시나리오가
CJ E&M에서 투자가 된 거예요. 며칠 후에. 만약에 그때 와이프가 오케이를 하고 했다면 아마 저는 동대문에서 옷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옷 장사를 했었을 것 같아요. 60억이라는 제작비가 투자가 되는데 그때 나타났던 세 번째 멘토분이 윤재균 감독님이에요. 지금 이제 국제시장 12월 17일 날 개봉을 앞두고 있으신데 그 감독님이 너네들이 힘이 약한다라는 거 다 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 자기가 보니까 너무 재밌대. 그게 지금 시크릿이에요. 너무 재밌는데 정말 이거 아깝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갖고 있는 핸디캡을 내가 갖고 있는 강점으로 한번 최대한 밀어붙여 볼게 해서 결국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영화가 제작이 됐고 2009년 12월 3일 개봉을 했어요. 그 개봉 2주 후에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아바타가 있었어요. 예, 외화 역사상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갖고 있는 1,300만이 넘는 아바타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 어떤 대단한 대항마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첫 지점을 찍었던 거죠. 근데 그 영화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과거에 경험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를 가급적이면 최소화하자 하면서 시크릿한 영화를 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시나리오 개발을 했어요. 근데 2011년도 12월 달에 그 굿타이벌즈와 세븐데이즈를 연출하신 원신영 감독님과 개발한 용의자라는 시나리오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한국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어떤 뭔가 드라마와 그런 어떤 보편적인 정서와 그리고 그런 어떤 화려한 어떤 액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10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고 2013년 12월에 개봉을 했죠. 그래서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에 어떤 영화를 만났냐면 변호인을 또 만난 거예요. 두 번째 영화도 또 1,000만짜리를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내년 그 6월에서 7월 정도 이제 세 번째 영화가 촬영이 들어가는데 그 영화는 이제 저는 12월은 피하고 싶은 거야. 내년에 만들려고 하신 영화가 어떤 영화예요? 그 살인자의 기억법이라고 김영하 씨가 쓴 소설 원작이에요. 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한국 대중들이 왜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보느냐. 영화를 보고 뭔가 표현하고 싶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밴드, 카톡, 또 어떤 블로거,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굉장히 어떤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군가 뭔가를 화두를 던지고 뭔가 막 표현해내는데 그게 뭐지? 내가 몰랐을 때 나도 보고 싶은 어떤 욕구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거 기가 막히게 재밌게 봤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끌어가고도 싶어. 예. 그만큼 한국에서는 표현에 대한 욕구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커뮤니티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 욕구가 훨씬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과 그런 커뮤니티 환경이 서로 그런 러닝메이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이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상품이 영화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상품을 정말 쉽게 접할 수 있어. 조금만 걸어 나가면. 그런 문화 자체가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더 잘 만든 영화는 쉽게 빨리 올라가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천만의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하나 퉁 던져지면 엄청난 휘몰이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 환경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나
그리고 안 좋은 영화. 이제 이런 영화는 반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죠. 옛날에는 안 좋다 하더라도 안 좋은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는 않아. 근데 지금은 안 좋아. 그럼 내일이면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는 계기, 예, 어떤 긴장감을 주는 환경이기도 하는 거예요. 영화를 기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90년대에는 즐기는 그 키치즘,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웰빙. 그 다음에 2000년대 중후반에 어느 순간부터 힐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정신적인 산물로서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흐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웰다잉 문화가 올 것 같아요. 결국 웰다잉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그 시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다 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의 문화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명랑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한때 정말 멋지게 살고 정말 위대하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어찌 보면 웰다잉이라는 게 한국 영화 안에서도 지금 서서히 저는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 뭔가 안 되지 않을까? 나도 그런 어떤 웰다잉에 대한 의식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의식을 건드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뭔가 대중의 어떤 중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국 문화와 인간이 러닝메이트라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으면 그런 문화에 맞는 영화들이 나오게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전에 문화 융성이라는 부분과 영화의 어떤 상관관계는 동반자이고 러닝메이트, 같이 가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